책장사의 마법, 소리로 된 이 세계에 찾아와 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혼다입니다. 이번 주는 낭독편보다 본편이 더 먼저 완성이 돼가지고 이렇게 화요일에 본편을 올려드리게 됐습니다. 앞으로 업로드할 방송이 2개인 경우에는 계속해서 화목에 업로드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경우에 따라서 업로드 순서가 좀 바뀔 수 있다는 점은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야 고작 6월의 절반을 조금 넘어섰는데도 야 정말 다사다난한 반년이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보통 한 해의 막바지에 들어서 참 올해는 다사다난한 한 해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올해는 6월까지만 왔는데도 참 수많은 일들이 있었고 또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북미회담과 지방선거는 나름대로 이제 결론이 났으니까 우리는 이제 그 이유를 바라보는 게 중요할 거란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를 바라보면서 어떤 상황이 되어가는지 그리고 우리가 갈 길은 어디인지 각자가 고민해보는 것도 우리가 앞으로 다른 선거에서도 좀 더 좋은 결정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월드컵은 우리나라가 성과를 내면 좋겠지만 다양한 재밌는 경기도 있고 하니까 제 생각에는 보고 싶은 경기 보면서 좀 즐기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뒤엔 내용은 미리 녹음을 하고 오프닝만 새로 따고 있는 건데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독일 대 멕시코 경기를 봤거든요. 근데 멕시코가 너무 잘해서 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개인 방송인데 혼자서 하는 이 혼잣말이 너무 길어지면은 주의가 좀 흐트러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본격적인 이야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몽골 제국의 서방 원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봤고요. 이번 시간부터는 그 이후의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고타이 칸이 사망한 이후에 서방 원정에 파견되었던 군사들, 그리고 각지에서 자잘한 싸움에 임했던 군사들이 모두 회군을 하게 되고 몽골 제국의 황족들과 각지의 총독들은 오고타이 칸의 장례를 치렀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칸이 사망한 이후에 그 권력의 공백은 어떻게 메우는지 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예케 몽골 우르스, 그러니까 대몽골 제국이 성립된 이후에 단 한 번의 전례가 있습니다. 칭기스칸이 사망한 이후에 칭기스칸과 보르테의 아들 중에서 막내 아들인 툴루이에게 섭정의 역할이 주어진 전례가 있습니다. 이 원칙에 따르자면은 오고타이 칸의 막내 아들인 보르지긴 멜리그, 이 아들한테 섭정의 자리가 주어져야 되는데 사실상 그러지 못했습니다. 칸이 사망한 이후에 오고타이 칸의 아내 중에서 굉장히 권력지향적인 인물이 전면으로 나서게 됩니다. 그 인물이 투레게네라는 황후인데요. 이 황후가 섭정에 나서게 되면서 몽골 제국은 한동안 투레게네라는 여인의 손 아래에 놓이게 됩니다. 제가 이번 본편의 타이틀을 여인천하라고 했는데요. 이 시기에 몽골 제국은 투레게네가 섭정의 자리에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사실상 여인들의 손 아래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러시아와 동유럽을 점유하고 있는 바투 같은 경우는 여성이 아니었지만 둘째인 차가타이 가문, 오고타이 가문, 그리고 툴루이의 가문까지 모두 여인들이 섭정을 하는 이런 형태가 벌어졌습니다. 먼저 앞서 말씀드린 오고타이 칸의 부인인 투레게네 같은 경우는 몽골 고원의 중앙부 카라코룸에 자리를 잡고 있었죠. 이 몽골 제국의 중심부인 카라코룸에서 1241년부터 계속해서 섭정에 나서게 되고요. 그 다음에 툴루이의 부인인 소르칵탄이 툴루이가 예전에 사망한 이후에 툴루이 가문의 섭정을 계속해서 맡고 있었는데요.
오고타이 칸이 자기에게 시집을 와라, 자기가 지켜주겠다 하는 권유를 하면서 툴루이 가문을 꿀꺽하려고 하지만 그 권유를 단호하게 뿌리쳤던 그런 강단 있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툴루이 가문은 계속해서 존속되고 있었고 그 툴루이 가문의 수장이 이 소르카탄이라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 차가타이도 이 시기쯤에 숨을 거뒀는데 차가타이의 부인인 에부스쿤이란 사람이 현재의 투르키스탄, 그러니까 오늘날 스탄 들어가는 땅을 통치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이 여성들이 제국의 각 권역의 통치자로서 통치자의 역할도 했지만 궁극적으로 이 여인들이 지향했던 거는 자기가 배 아파서 낳은 자기 자신의 아들, 그 아들 중에서도 자기가 가장 아끼는 아들에게 제국을 넘겨주기 위한, 그리고 자기가 통치하는 지역을 넘겨주기 위한 그런 권력의 암투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역시 이 중에서도 가장 집중해야 될 거는 당연히 투레게네입니다. 툴루이 가문의 소르카탄이나 차가타이 가문의 에부스쿤 같은 경우는 자기 아들을 잘 길러내면서 그 아들들에게 자기가 통치하는 지역을 단지 넘겨주면 되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투레게네 같은 경우는 이 거대한 제국을 총괄하는 대칸의 자리에 자기가 낳은 아들을 앉혀야 하는 그런 야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투레게네 이야기에 가장 집중을 해봐야겠습니다. 투레게네는 애초부터 굉장히 권력지향적인 여성이었습니다. 투레게네가 얼마나 강력한 권력과 지위를 누렸는지는 오고타이 칸이 살아있을 때도 벌써 나타나게 됩니다. 기록에 의하면은 1240년 4월 10일 예케카툰, 황후 중에서도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황후를 예케카툰이라고 하는데요. 이 예케카툰으로서 투레게네가 오고타이 칸의 옥새를 짓고 거기에 자기 이름을 명기해서 명령을 내린 그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 명령은 도교 문헌,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의 사상 내지는 종교 중에서 가장 핵심으로 평가되는 세 가지, 유불도, 이 유불도 중에 도교의 문헌을 인쇄하라는 그런 명령을 내리게 되는 건데요. 역사학자들은 이걸 비추어서 투레게네가 이미 오고타이 칸이 죽기 이전에 제도나 종교, 교육 같은 내정을 분담하고 있었다는 이런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오고타이 칸은 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수부타야 바투를 서방으로 파견을 하고 자기는 계속해서 남송 원정을 펼치고 있었는데 이 원정이 순탄치가 않다 보니까 자기가 가장 아끼는 아들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잃고 시리에 빠져가지고 점점 정치에 무관심해진다, 이런 견해가 많습니다. 그런 오고타이 칸의 정치에 대한 잠재적인 무관심을 틈탄 게 이 투레게네였습니다. 그래서 투레게네가 오고타이 칸의 생전부터 사후까지 계속해서 강력한 통치권을 통해서 이 몽골 제국의 실권을 틀어주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고타이 칸의 죽음 이후에 그녀가 더 큰 권력의 야심을 드러낼 것은 불보듯이 뻔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상황에서 그녀가 어떤 행보를 보이게 되는지 그것을 상황극으로 묘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고타이 칸의 죽음으로 인해 몽골 제국의 권력 중심에는 커다란 공백이 생겼다. 이때 오고타이 칸의 황후였던 투레게네가 재빠르게 움직여 회의를 소집하였다. 회의장에는 오고타이 칸의 곁을 지켰던 거란 출신의 재무장관 야율초제, 네스트리우스 교도이자 재상인 신카이를 비롯한 핵심 대소신료들이 배석해 있었다. 오고타이 칸의 예케카툰 투레게네님이시여, 오늘 저희 신료들에게 친히 전하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요? 오고타이 칸께서 푸른 하늘로 돌아가신 지금 몽골 제국에는 새로운 인물이 필요하다. 오늘 이 회의를 기해 인사개편을 단행하도록 하겠다. 날카로운 눈으로 상황을 살피고 있던 재무장관 야율초제가 투레게네에게 아뢰었다. 예케카툰, 자고로 인사란 칸께서 신료들과 어느 정도의 조율을 거친 다음에 단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독단으로 인사개편을 단행하셔서는 안 됩니다. 야율초제, 안 그래도 그대에게 할 말이 있었는데 먼저 제 발로 나와주었구만. 자네가 그동안 불경하게도 칭기스칸과 오고타이 칸의 앞에서 끊임없이 항명을 하며 자기 주장을 펼친 것은 잘 알고 있다.
그 불경과 그동안의 무능을 벌하고자 그대를 해임하도록 하겠다. 오늘부터는 집에서 푹 쉬어도 좋다. 아니, 제가 칸께 항명한 것은 천하만민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니 푸른 하늘을 마주하여 결코 불경한 태도로 보인 적은 없었죠. 그런데도 제가 불경하고 무능하다고 하심은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또 저 버릇없는 내가 말해 무엇하겠나. 여기 새로운 재무장관이 될 압둘 라흐만이 자네의 실책을 알려줄 것이야. 야율 처제, 그대의 후임 압둘 라흐만이네. 그대는 제국의 재정을 파탄시킨 주범이요. 자네가 거둬들인 하찮은 조세 수입이라니 원. 나는 이 몽골 제국의 조세 수입을 2배로 늘리겠네. 무슨 끔찍한 수단으로 조세 수입을 2배로 늘리겠다는 거요? 지난 30년간 몽골 제국은 사방에서 전쟁의 골몰하였소. 당분간은 그 지역들이 안정화되기를 기다리면서 조세의 부담을 완화시켜야 하오. 전란으로 황폐화된 정복지가 안정화되게 된다면 자연히 수입은 회복될 것이오. 어느 세월에 그걸 기다리란 말인가. 어차피 고생은 백성들이, 그들이 조금만 고생하면 될 일이야. 이제 이곳에 자네 자리는 없으니 집으로 돌아가 근신이나 하시게. 백성은 착취의 대상이 아닙니다. 예케 카툰, 이 말만은 꼭 새겨 들으시길 바라오. 야율초제는 그대로 자택으로 돌아갔다. 투레게네는 이어서 다음 인사를 명하였다. 재무장관에 이어 무능한 지방관 2명을 해임하려 하네. 모두 조용히 하게나. 예케 카툰의 말씀을 들어보게. 먼저 투르키스탄과 트란스옥시아나의 지사에게 해임을 알리고 소환하도록 하게. 해임의 이유는 무엇인... 시끄럽네. 칸의 옥새를 찍은 이 해임장 하나면 되는 거지 뭐. 뭐 이렇게 나불나불 말이 많아? 그리고 동부 페르시아 지사, 그 자는 민심을 현혹해 영모를 꾀하던 악독한 자이니 사형을 명하겠다. 예케 카툰. 그에게 대체 무슨 잘못이... 칭카이, 아마 명령불복종이 곧 사형에 처할 동부 페르시아 총독의 죄보다 가볍지는 않을 것이야. 이만하면 내 말을 알아들었으리라 믿습니다. 명령 받들겠습니다. 이거 참 실로 무서운 황후이시다. 이렇게 투레게네는 오고타이칸 시대의 핵심 신료와 충신들을 자신의 측근 인사로 교체하였다. 그 과정에서 무분별한 숙청이 단행되기도 하였다. 칭기스칸, 오고타이칸을 차례로 섬기던 몽골 제국의 대신 야율초제는 자신의 가벼운 조세 대신 백성들에게 과중한 부담이 지워지는 걸 보면서 근심하다가 불과 45의 나이로 애통해하면서 사망하였다. 상황극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요. 이 상황극에서는 크게 2가지의 핵심 키워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코드 인사, 두 번째는 정책적 실책, 이렇게 2가지로 가름을 할 수 있을 텐데요. 먼저 투레게네는 대략 5년에 걸쳐서 꾸준하게 코드 인사를 시행을 하게 됩니다. 자기가 계속해서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고 자기랑 이해관계가 있는 그런 친밀한 사람들을 요직에 앉히게 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국의 재무정책을 담당하던 야율초제를 쫓아내고 자기의 측근인 압둘라흐만을 그 자리에 앉히게 됩니다. 재무장관이야말로 제국의 재정을 총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국의 부를 사실상 이 투레게네가 틀어주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제국의 핵심적인 요지에 파견되는 지방관을 자기가 애정하는 인사들로 앉히게 되는데요. 먼저 앞서 말씀드린 2 지역은 투르키스탄과 트란스옥시아나를 총괄하는 지역 하나, 그 다음에 동부 페르시아 지역, 이렇게 2 지역이었는데요. 이 지역은 중앙아시아에서 이란의 동쪽에 이르는 이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몽골 초원에서
바투의 영역이 시작하는 부분까지의 그 영역을 사실상 이 투레기네의 수하에 있는 그런 지방관들이 차지를 하게 된 건데요. 이거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큰 힘을 갖게 된 바투를 견제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몽골 제국의 중앙부에서 재정을 틀어주고 그리고 자기에게 위협이 될 만한 거대 세력인 바투의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자기 측근의 인사들을 바투의 영역과 접경을 이루는 현재의 이란 동부 지역에 파견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투레게네는 굉장히 조세를 올려서 제국의 재정을 확충하는 그런 대책을 세우게 되는데요. 이거는 야율 소재가 오랜 전란에 시달린 백성들의 조세를 경감시켜줬던 그런 조치와 대척점에 있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재정 정책적인 측면을 두고 보자면은 이거는 굉장히 근시안적인 재정 확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단기간 동안에는 재정이 눈에 띄게 확충이 되겠지만 장기적으로 가장 중요하게는 민심이 이 제국의 수뇌부에 등 돌리게 될 것이고 또 사실상 제국의 재정적인 기반, 생산 기반이 충분히 성장하기 전에 이렇게 과중한 조세를 거두게 되면은 고기잡이로 말하자면은 치어 사냥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단기간에 조세 수입은 많아질지 모르지만 제국 전체의 생산 기반의 성장은 굉장히 더뎌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투레게네는 제국 자체에 실익이 될 만한 그런 정책을 취했다기보다는 조금 더 자기의 권력에 취해 있었던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투레게네가 이렇게 부당한 권력 행사를 하기 시작한 원인은 무엇이었냐 하면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자신의 아들에게 권력을 넘겨주기 위함이었다. 그런데 또 그 아들이 누구냐 하면은 그 아들이 바로 구유쿠입니다. 수부타이와 바투의 서방 원정에서 계속해서 항명하고 오고타이 칸에게 소환되었던 그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 구유쿠를 데칸의 자리에 올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무리한 권력 행사를 시작하게 됐다. 이 얘기는 이 구유쿠가 오고타이 칸이 생각했던 그 후계자가 아니라는 점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고타이 칸이 후계자 후보로 가장 아끼던 아들은 누구였냐 하면은 셋째 아들인 쿠추였습니다. 그런데 이 쿠추가 바로 몽골 제국의 남송 토벌전에서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고타이 칸이 이 쿠추를 얼마나 아꼈던지 이번에는 이 쿠추의 큰아들로 하여금 데칸의 자리를 잇는 것이 좋겠다. 이런 나름대로의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아들이 시레문이고요. 이 시레문 같은 경우는 솔로몬의 음차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경에서 지혜로운 왕으로 유명한 그 솔로몬이죠. 그러니까 이 시레문 같은 경우는 몽골 제국 황가에도 네스토리오스 기독교가 굉장히 깊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런 걸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이 오고타이 칸이 쿠추의 큰아들인 시레문을 후계자로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칭기스칸이 오고타이 칸을 후계자로 지명한 것, 그거에 비하면 정통성이 그렇게 크지가 않았습니다. 가장 먼저 칭기스칸처럼 위대한 창업자가 아니었다는 점이 있을 거고, 이런 현상은 수많은 왕조들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고려와 조선에서는 아주 강력한 창업자가 왕조를 개창을 했지만 그 다음을 이을 후계자들이 정통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왕자의 난과 같은 비참한 상황이 많이 벌어지기도 했었죠. 두 번째로는 쿠릴타이 같은 공식적이고 아주 권위적인 그런 회의를 정식으로 거쳐서 지명된 거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점이 일단 정통성이 크지 않은 또 다른 이유가 될 것이고, 거기에 더해서 이 쿠추의 어머니가 역사적으로 누구인지 제대로 기록이 잘 안 돼 있을 정도로 정치적인 영향력이 미미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에 아주 깊게 이름을 남긴 이 투레게네에 비해서 정치적인 영향력이 너무나 미미했던 거죠. 이 쿠추의 지방 같은 경우는. 그래서 투레게네 같은 경우는 자기의 아들 구유쿠를 데칸의 자리에 올릴만 하다. 자기가 그럴 만한 권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렇게 무리한 권력 행사를 하기 시작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투레게네가 다소 무리한 방법으로 구유쿠의 승계를 노린다면은 다른 사람들도 비슷할 거예요. 왜냐면은 자기들도 나름대로의 힘을 쓰고 심하게는 군사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이 데칸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목제국이 통합해서 지속적으로 발전을 하다가도 이런 식의 내분으로 인해서 큰 홍역을 치르는 게 역사에서 아주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인데,
이 패턴이 몽골 제국에서 스멀스멀 고개를 들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몽골 제국의 황족 중에서 하나의 세력이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그 상황에 투레게네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게 되는지 그걸 상황극으로 묘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투레게네가 섭정으로서 권력적 야심을 드러낼 무렵 오랫동안 웅크리고 있었던 사나이 하나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의 이름은 태묵의 오치킨, 칭기스칸의 막내 동생이었다. 그는 동몽골에서 오늘날의 길림성에 이르는 자신의 통치 지역에서 군사를 모아들이기 시작했다. 이 소식은 밀정을 통해 카라코룸에 있는 투레게네와 구유쿠 모자에게 전해졌다. 어머니, 태묵의 오체켄이 발톱을 드러낸 것 같습니다. 칭기스칸께서 원정을 나가신 틈에 화로나 지키던 애송이가 무엄하게도 제국을 꿀꺽하려고 하는군요. 우아한 녀석 같으니. 아무리 그래도 작은 할아버지에게 발톱? 그리고 애송이가 뭐니? 너도 곧 칸이 될 몸이니 언행을 조심하도록 해라. 제가 간이 된다고요? 그럴 수만 있다면 좋겠지만 구릴타이를 소집하려면 일정수 이상의 황금 일족이 모여야 됩니다. 하지만 이 구유쿠의 등극에 반대하는 무리, 특히 서방 원정에서 격렬하게 다퉜던 바투가 절대로 구릴타이에 참석하지 않을 텐데요. 내가 지난 5년 동안 무엇을 위해서 우리 사람들을 그렇게 사방에 깔아놓았는지 너는 모르겠느냐? 바투가 오지 않더라도 나머지 왕자들을 모두 불러들이고 여러 지방관과 속국의 군주들을 불러들이면 내가 구릴타이에서 데칸의 자리에 오를 수 있다. 가만히 있자. 어머니께서 직접 임명하신 두 총독, 투르키스탄 트란스옥시아나의 총독 마스우드 얄라비치, 페르시아의 총독 아르구나가 여기에 그루지아 왕족, 러시아 대공, 아르메니아 왕의 인정을 받는다면 옳카니 데칸에 오르는 것도 꿈만은 아니겠군요. 녀석, 이제야 셈이 돌아가느냐? 태묵의 그 늙은 여우가 움직이기 전에 너를 데칸으로 만들겠다. 투레게네는 사방의 왕자들과 지방관, 그리고 속국의 군주에게 발빠르게 쿠릴타이 소집령을 내렸다. 가장 먼저 사신을 맞이한 것은 툴루이 가문이었다. 툴루이의 아들 몽케, 쿠빌라이, 훌레구 등은 이미 장성하고 많은 경험을 축적하여 사실상 소르카크타니의 중요한 결정을 보좌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툴루이의 아들들은 쿠릴타이에 참석하라는 사신의 전원에 애매한 수락을 한 뒤에 그들끼리 쿠릴타이 참석을 두고 논의를 거듭하였다. 이 몽케가 먼저 얘기하겠네. 이번 쿠릴타이에 참석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그저 사태를 관망하는 게 좋을지 아우들의 의견은 어떤가? 우선 바투님께서는 밀사를 보내서 자신은 참석하지 않을 거라는 의사를 보내오셨어. 저 구빌라에는 참석해야만 한다고 봅니다. 작은 할아버지인 태묵의 오치킨이 야심을 가지고 가랍구름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런 때 데칸이 없어서 위험으로써 야심을 누를 수 없다면 수없이 많은 복도들이 봉기할 것입니다. 훌레구, 내 생각은 어떠냐? 쿠빌라이 형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일단은 우리 집안의 생존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투레게네와 구유쿠는 그 기질이 몹시 음흉한 자들입니다. 지금 제국에서 주도권을 잡고 있는 그들을 거슬렀다가는 무슨 후환이 있을지 모릅니다. 일단 여기서는 숙이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몽케도 현명한 두아와 생각이 같네. 헌데 바투님은 무슨 속셈이신 걸까? 비밀 동맹으로서 큰 걱정이야. 바투님은 저 먼 서방에 깁차크 초원을 중심으로 일대 제국을 이루고 계시기에 거기에 걸맞는 위험을 보이시는 거겠죠. 이 훌레구의 생각을 아려면 여차하면 바투님과 구유쿠가 한판 붙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그 구유쿠를 기습해서 작살낸 뒤에 우리가 일대 세력을 구축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 너무 멀리 가진 말고 우리의 결정과 그 이유를 알리는 사신을 바투님께 보내기로 하겠네. 바투가 끝끝내 쿠릴타이에 참석하지 않은 상황에서
구유쿠를 선출하기 위한 쿠릴타이는 은밀히 진행되었다. 그리고 결국 구유쿠가 대칸으로 선출되었다. 이에 태무게 오츠키는 그의 야심을 접고 다시금 웅크릴 수밖에 없었다. 구유쿠의 선출은 은밀하게 진행됐지만 1246년 8월 즉위식이 열릴 때까지 수많은 외국 대표단이 제국 구석구석에서 모여들었다. 이 소식을 들은 바투는 나직하게 신음했다. 결국 그 음흉한 구유쿠가 대칸에 등극하였군. 나도 나름의 각오를 해야겠어. 앞서 상황 얘기를 좀 하고 다음의 이야기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투레게네가 끝끝내 자기 아들인 구유쿠를 대칸으로 추대하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이 작업은 대칸의 선출이라는 아주 중차대한 사안치고는 굉장히 은밀하게 진행된 게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은밀한 진행을 통해서 앞서 나름대로의 야심을 갖고 있었던 태무게 오츠킨, 그러니까 칭기스칸의 막내 동생이 닭 쫓던 게 지붕 쳐다보듯이 결국에 자기가 동원했던 군사를 돌려가지고 자기의 본거지로 들어가서 다시금 웅크리게 됩니다. 그리고 바투 같은 경우는 구유쿠하고 사이가 너무나 안 좋았기 때문에 끝끝내 이 쿠릴타이에 불참을 하게 되고요. 반면에 그 외에는 뚜렷한 불참의 기록이 없었던 걸로 봐서 바투와 내밀한 동맹에 있었던 툴루이 가문에서도 아마 이 쿠릴타이에 참석했을 거라는 그런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황금일족, 칭기스칸에 아주 가까운 황족들이 모여서 어느 정도 이상의 정족수, 그러니까 머릿수를 채워야 되기 때문에 아마도 이 바투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의 황족들이 참석한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회의가 벌어지게 되는데 이 회의 상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많이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구유쿠가 대칸으로 선출됐다 이 얘기인데, 사실상 투레게네가 워낙에 강력한 권한을 틀어주고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여기에 강력하게 반대하는 그런 황금일족은 별로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반대를 하더라도 나름대로 투레게네가 정치적인 수완을 발휘했던 게 이 자리에 참여하는 다른 총독들 그리고 주요 대신들을 이미 자기 사람으로 꽉꽉 채워놨기 때문에 이 황금일족의 반대에도 나름대로 대항을 하고 정치적으로 높은 발언력을 유지를 하면서 이 회의 자체를 유리하게 이끌어 갔을 겁니다. 어찌되었건 구유쿠가 대칸으로 선출이 되었고 이 구유쿠 대칸과 바투의 갈등은 너무나 당연히도 계속해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게 됩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 외에 좀 다른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어서 전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제 대칸으로 선출된 구유쿠가 어떤 성향을 가진 인물이었는지 거기에 대한 점입니다. 일단은 구유쿠의 가장 1차적인 정치적인 행동은 자신의 즉위를 축하해주는 외국 대표단을 맞이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구유쿠는 굉장히 정략적이고 잔혹한 모습을 동시에 보이게 됩니다. 구유쿠에게 복종하러 온 많은 왕국들은 어떤 왕국 같은 경우는 정치적으로 내부적으로 굉장히 안정했을 가능성도 있고 어떤 왕국은 되게 분열이 심했을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먼저 구유쿠는 내부적으로 되게 안정이 되어 있는 왕국인 아르메니아 왕국 같은 경우는 그들의 복종을 철저하게 잘 받아들이고 그들에게도 충분한 보상을 해주고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근데 반면에 내부적으로 굉장히 분열되어 있고 이런 왕국 같은 경우는 일부러 그들의 분열을 획책하는 이런 모습을 많이 보이게 됩니다. 그루지아 같은 경우는 2명의 왕위 계승자가 있었거든요. 이 왕위 계승자들에게 이 그루지아 왕국을 두 쪽을 내서 분할 통치를 하게 만듭니다. 자기 입장에서는 적대 세력을 없애는 거죠. 나름대로의 수혜를 베풀었다고 상대가 느낄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서도 적의 통합을 약화시키는 그런 수완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셀주크 술탄국에 대한 처우를 바라보면은 현재 그 왕국을 통치하고 있는 통치자 대신에 자기에게 훨씬 더 순종적이고 자기에게 여러 가지 뇌물이나 공물을 바쳤던 그 동생을 왕위에 등극을 시켜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쩌면은 앞으로 묘사할 원나라와 고려의 관계에서도 가끔 나오게 될 그런 대목이기도 한데요. 제국으로서 자신의 제후국의 군주를 마음대로 갈아치기를 해버리는 겁니다.
혹자는 이 정도 가지고 뭘 이렇게 잔혹한 모습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데 유럽의 방문객 중에서 가장 지위가 높고 세력관이 컸던 인물이 있습니다. 몽골 제국이 제압했던 블라디미르와 수즈달 지역, 이 지역을 통합하는 대공이었던 야로슬라프 2세가 나름대로 유럽 지역에서는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방문객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야로슬라프 2세가 구유크의 축하연에서 음식을 먹고 난 다음에 즉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유크는 유럽에 있는 방문객 중에서 가장 지위가 높은 사람에 대해서 암살을 자행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강력한 지역의 통치자를 걷어내고 다시 한번 구유크와 굉장히 친밀하고 구유크가 수족처럼 부를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블라디미르와 수즈달의 대공에 임명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신의 즉위를 축하하러 온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그 왕국의 내부 사정을 보고 그 왕국이 충분히 통합되어 있다면은 굳이 긁어서 부스럼을 내지 않고 그 왕국이 분할되어 있거나 굉장히 내부적으로 혼란한 상황이 있다면은 그 혼란을 가중시키는 방식으로 제후국의 분열을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분열로 인해서 약해진 제후국들을 발밑에 제압을 하는 그런 정치적인 수완을 보이게 되는 거죠. 아마도 이런 정략에는 자신의 어머니인 투레게네가 굉장히 깊게 관여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더 집중해서 봐야 될 게 서방에서 정치 지도자 외에 종교 지도자들을 사신으로 보내서 몽골 제국과 관계 개선을 도모했다는 점입니다. 거기에 관련된 대목을 잠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뜻밖에도 1246년 7월 22일 대규모 집회가 열리는 와중에 서유럽 최초의 사절이 몽골에 도착했다. 풀라노 카르피니의 수사 조반니는 65세의 성직자이자 아시시의 성 프란체스코의 제자로 유럽을 위협했던 이 낯선 사람들에 대해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캐오라는 교황 인노켄티우스 4세의 밀명을 받고 대리인 겸 첩자로 몽골에 도착한 것이다. 카르피니는 1245년 부활절에 프랑스 리옹을 떠난 뒤 거의 1년 만에 유럽을 건너 러시아의 바투 본영에서 몽골의 군대와 만났다. 그러나 일단 몽골의 수송체계 안으로 들어가자 불과 106일에 약 5,000km를 주파할 수 있었다. 거의 3개월 반 만에 말로 하루 평균 40km를 달린 셈이다. 몽골인은 유럽 원정에서 성공을 거두었기 때문에 카르피니가 교황을 비롯한 서유럽인의 항복 문서를 가져온다고 착각하여 그를 환영하였다. 그러나 그의 편지에는 완전히 다른 내용이 적혀 있었다. 교황 인노켄티우스 4세는 칸에게 예수의 생애와 기독교의 주요 교리를 현학적으로 설명했다. 그러나 칸은 어머니가 기독교인이어서 그녀와 함께 예배에 자주 참석했기 때문에 따로 설명을 들을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사실 구유쿠 자신이 기독교인이었을 가능성도 높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기독교에 호의적이었던 것은 틀림없으며 행정부 내의 몽골 기독교도에게 많이 의존하고 있었다. 교황은 또 편지에서 몽골의 유럽 침략을 꾸짖으면서 칸에게 이런 공격을 완전히 단념하고 특히 기독교도 박해를 중단하라. 이렇게 명했다. 그는 칸에게 무엇 때문에 다른 나라들을 파괴하는 것이며 앞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에게 상세히 알려주도록 하시오. 이런 식의 요구를 했다. 이어서 교황은 하느님이 모든 지상의 권력을 로마의 교황에게 위임했으며 세상에 하느님을 대신해 이야기를 할 권한이 있는 사람은 자신밖에 없다고 밝혔다. 몽골 관리들은 카르피니가 공물을 가져오지도 않았고 항복 문서를 제시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대체로 그를 무시해버렸다. 그러나 지금도 남아있는 1246년 11월의 편지를 보면 구유쿠가 인노켄티우스 4세를 향해 분명한 질문을 던진 것을 알 수 있다. 신이 누구를 용서하고 누구에게 자비를 보일지 당신이 어떻게 하는가? 당신이 하는 말을 신이 승인한다고 어떻게 자신하는가? 구유쿠는 신이 교황이 아니라 몽골인에게 해가 뜨는 곳부터 해가 지는 곳까지 세계를 다스릴 힘을 주었다고 주장했다. 신은 칭기스칸의 대법령을 통해서 자신의 명령과 법을
세상에 퍼뜨릴 생각이라는 것이었다. 구유쿠는 이어서 교황에게 모든 군주들과 더불어 카라코롬에 와서 몽골 칸에게 경의를 표하라고 권했다. 유럽과 국동 사이의 첫 번째 직접적인 외교 접촉은 결국 각자의 신학을 무기로 공방을 주고받다가 종교적 모욕으로 끝나고 말았다. 몽골과 유럽인들은 영적인 믿음의 많은 부분을 공유했음에도 처음에 관계를 맺을 때 방향이 부정적으로 잘못 잡히는 바람에 그 뒤로 공통의 종교라는 기반 자체도 무너지고 말았다. 몽골은 기독교 유럽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방법을 한 세대 더 모색해보지만 결국 그런 희망을 모두 버리게 된다. 그와 더불어 기독교 자체를 버리고 불교와 이슬람으로 방향을 튼다. 로마 교황이 보낸 사신과 몽골이 접촉하는 그런 상황에 대한 글이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몽골 제국의 대칸과 교황이 뚜렷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몽골 제국의 대칸 같은 경우는 교황과 서유럽인이 몽골 제국에 항복을 하러 왔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교황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교황의 종교적인 권위를 강조하고 하늘 아래에 자기만이 하느님을 대신할 수 있다, 이런 걸 다시 한번 몽골 대칸에게 전달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은근슬쩍 자기들이 여태까지 모르고 있었던 사실에 대해서 슬쩍슬쩍 물어보게 됩니다. 야, 우리를 쳐들어왔던 목적이 뭐니? 왜 그랬는데 언제 또 다시 한번 칠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사신의 형식으로 왔지만 나름대로의 이런 첩보행위도 같이 병행을 하게 되는 거죠. 몽골 대칸과 교황은 이런 식으로 외교적으로 직접적인 접촉을 하게 됐지만 아직도 서로 이해하는 데는 크게 못 미치고 있습니다. 교황 측에서 저지른 과오 같은 경우는 몽골인에게 기독교를 가르치려고 하지만 몽골 제국 같은 경우는 이미 많은 포교를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예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네스토리오스 기독교나 동방정교, 이런 데서 핵심 교리를 이미 파악하고 있고 신자도 굉장히 많은 상황이었어요. 구유쿠를 비롯한 황실의 중심 인사들이 기독교인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몽골 측 같은 경우는 신이 교황이 아니라 몽골인에게 세계를 다스릴 힘과 명분을 줬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게 몽골 제국 같은 경우는 대칸이 푸른 하늘 아래에서 유일한 지배자라고 선언을 했고, 그 대단한 칭기스칸 같은 경우에 자기에게 대항하던 무당인 쿠쿠추의 허리를 부러뜨려 버림으로써 자기는 전제 군주정으로 가고 어떠한 종교 세력이 자기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도 용납하지 않겠다, 이런 노선을 이미 정해놓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몽골 제국의 대칸과 서유럽의 교황 사이에는 서로 합치할 수 없는 어떤 깊은 골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몽골 제국이 다시 한번 침공을 하고 이런 건 아니었지만 외교적으로 결코 우호적으로 지내지 못하게 되고, 몽골 제국이 결국에는 기독교를 버리고 불교나 이슬람교로 선회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사건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구유쿠가 대칸으로서 본격적으로 자기의 정치를 펼치는 그런 시기가 올 텐데요. 이 구유쿠가 가지고 있었던 감정적인 골, 그리고 구유쿠가 자신의 외교에서 보여준 그런 정치적인 성향들이 이제 몽골 제국의 내정에서도 본격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굉장히 흥미로운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다음에서 구체적으로 묘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취해주셔서 감사했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